시청하시기 전에 STV 상생방송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인문여행 작가 오동석입니다. 자, 오늘 이 시간부터는요, 그리스 미술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지난 시간까지는 이집트 미술에 대한 이야기를 했죠. 자, 이집트 미술은 뭐 건물도 되게 발달했고 신전도 많지만 보면 되게 딱딱해 보이고요. 어딘가 경직돼 보이죠. 그래서 그리스 미술의 특징하고는 완전히 다르게 이집트 미술은 뭐 정면성의 원리라든가 대칭성의 원리라든가 경직성의 원리에 따라서 그 틀에 맞아야지만이 되는 미술을 만들었다고 한다면 그리스 미술은 완전히 다르죠. 물론 그리스 미술이 처음에 딱 나타날 때부터 완성된 모습으로 나온 것은 아닙니다. 이집트 미술이라든가 기타 주변의 영향을 받아서 발전해 오다가 그리스 고전기에 정점을 이루면서 대단히 아름다운 그런 미술들이 나왔죠. 자, 그리스 미술의 특징을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아름답게입니다. 모든 것을 아름답게, 사람의 모습을 아름답게, 거의 신처럼 만드는 것이 그리스 미술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좀 더 풀어서 얘기하면 감정이 배제된 이상적인 조각이죠. 과장되지 않게 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초월적인 영원불변의 아름다움. 표현하기는 되게 어렵습니다만 아주 아름다운 곡선과 아름다운 이 자세를 갖고 있으면서도 완벽한 비율을 가진 상태에서 조각을 했다는 거죠. 완벽한 비율, 이거 캐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래서 이 제우스를 표현한다면은 가장 엄숙하게 표현을 했고요. 뭐 비너스라고 알려진 아프로디테를 가장 아름답게 조각을 했습니다. 이게 그리스 미술이 특징이고 또 그것을 보고 사람들이 와 하면서 쭉 이어져 나갔던 것이죠. 자, 서양 미술사라는 것은요, 그리스 미술을 재해석해 온 과정입니다. 미술을 하면은요, 철학이 반드시 따라오는데, 그러면 서양 철학사는 플라톤 철학을 계속 재해석해 온 과정이 되겠는데요. 자, 이것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갑자기 무슨 운동선수가 이 트로피를 들은 모습이 나오는데요. 카를로스 알라카스라는 20살의 스페인 신예인데 그 쟁쟁한 세르비아의 조코비치를 이겼죠. 4시간 이상 경기를 해서. 그래서 저 친구의 시대가 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조코비치는 아는 사람은 아시겠지만 이제 윈블던 대회 7승을 했고요. 4번 연속 우승한 사람이에요. 근데 저 카를로스 알라카스한테 지면서 하여튼 고배를 마셨습니다. 근데 왜 저 사진을 보여드리냐면요. 저 사람이 들고 있는 저 그릇. 왜 저런 그릇을 줄까? 왜 경기에 우승한 사람 할 때 저런 그릇을 줄까? 굉장히 독특하게 생겼죠. 어디서 본 듯하기도 하고요. 네, 그리스 도자기의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에서는 어떤 게임을 했을 때 일종의 올림픽 게임 같은 거죠. 이 게임을 했을 때 이긴 사람한테 저 비슷한 그릇, 암포라라고 하는 목이 긴 이 도자기에 올리브 기름을 가득 넣어서 상품으로 수여를 했었습니다. 그 전통을 계속 받은 거죠. 유럽을 가보면은요, 여기 참 그리스 같은 건물들이 많다 하는 것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비행기 타고 가서 딱 내리면 관공서 건물들은 다 그리스 어느 신전에 있는 그 건물들을 가져다 놓은 것 같은 그런 건물들이 많죠. 지금 뒤에 보이는 이 그림은 비엔나에 있는 국회의사당의 건물이죠. 1902년도에 완성한 겁니다. 얼마 안 됐어요. 앞에는 이제 지혜의 여신 아테네가 이렇게 창을 들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정치를 하라는 의미에서 들고 있죠.
뭐 지혜의 여신이다, 전쟁의 여신이면서 상업의 여신인 런던 내셔널 갤러리의 모습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신전의 모습을 하고 있고요. 이거는 진짜 파르테논 신전 같습니다. 프랑스 파리에 가면은 나폴레옹이 세워놓은 마들렌 광장에 있는 마들렌 사원입니다. 성당이죠. 완전히 진짜 파르테논 신전하고 쏙 빼닮았는데 이거는 어디일까요? 이거 우리나라에 있는 건데 석조전입니다. 고종 황제가 영국 기술자를 불러서 1900년도부터 1910년 동안 만든 석조전. 멀리서 보면 이런 모습입니다. 이거는 이제 미국에 있는 국회의사당입니다. 역시 마찬가지죠. 그런데 이런 국회의사당이나 이런 곳에 내부에 가보면은요, 이렇게 반원형으로 이렇게 삥 둘러싸져 있어요. 웬만한 국회의사당은 다 그런 모습이에요. 이건 비엔나에 있는 국회의사당의 이 모습인데 내부에 아침 신전의 모습과 국회의원들이 앉을 수 있는 의자가 이렇게 반원형으로 쭉 되어 있습니다. 기둥 사이사이에는 이탈리아, 그리스 시대의 유명한 정치인들의 모습을 갖다 놓은 조각들을 해놨어요. 뭔가 굉장히 남다르죠. 다 그리스를 닮으려고 그리스의 모습을 가져다 놓은 겁니다. 이거는 그리스 극장의 모습이에요. 아니, 그리고 극장 하면은 뭐 연극을 하거나 아니면 무슨 공연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왜 그리스 극장을 갖다 놨을까? 그리스 극장은요, 연극뿐만 아니고 투표를 하던 장소입니다. 그리스 민주주의, 그 유명하잖아요. 뭐 그리스 민주주의 하면은 그 남자들을 위한 사실은 민주주의죠. 그것도 이제 성인 남자. 그 그리스 시민이 되기는 되게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이주민은 안 되고요, 노예도 안 됩니다. 어떻게 보면 여자도 시민이 아니에요. 그 남자만의 어떤 그 세계였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이 그리스라는 곳은 도시국가로 이루어져 있는데 도시국가 간에 전쟁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남자들은 스스로 자비를 들어서 긴 창, 이 장창을 구입을 하고 갑옷을 구입을 하고 해서 싸워가지고 막았죠. 그러니까 큰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아테네 같은 경우에도 전체 인구가 30만이었지만 남자가 이제 4만 명이었죠. 남자 성인이. 그러니까 남자 성인 4만 명이 전부 국회의원이에요. 그 사람들이 나와서 이제 정치를 하는데 이런 자리에 모여서 투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전통이 유럽을 통해서 미국 각지 우리나라까지 이렇게 내려온 건데 굉장히 재밌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리스에 있는 모든 도시국가, 소위 폴리스라는 곳에 가면 이런 사람들이 앉아서 투표를 하고 연극을 감상할 수 있는 이런 장소가 반드시 있습니다. 저 크기를 보고 이렇게 그 당시에 그 도시의 인구가 얼마였는지 가늠할 수 있기도 했습니다. 그리스 가면 볼 수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또 이것도 있어요. 우리가 이제 월화수목금토일 영어로 뭐 Sunday, Monday, Tuesday, Wednesday, Thursday, Friday, Saturday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정확하게 이제 지금 쓰이는 그 월화수목금토일은 북유럽 신들의 이름을 갖다가 쓴 겁니다. 뭐 태양신 선, 썬데이고요. 달의 신 마네는 이제 먼데이가 되고요. 그다음에 전쟁의 신, 이제 화성이죠. 티르. 이거는 이제 그 북유럽의 신의 이름이 티우, 우리 치유 촬영할 때 티우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게 튜스데이가 됐고요. 오딘 신 있죠. 뭐 최고의 신이라고 하지만 지혜의 신입니다. 웬즈데이가 됐고 토르, 그 망치를 들고 다니면서 천둥, 비, 뭐 번개 이렇게 치게 하는 이게 서스데이가 됐고요. 프레아, 풍요와 사랑의 신입니다. 이 프라이데이가 됐고 사툰, 세르데이가 됐습니다. 농사의 신입니다. 이게 한 발짝 과거로 가면은 이제 로마 라틴의 이름으로 이제 그대로 적용이 되고요. 또 한 발짝 가면은 로마가 그대로 카피한 그리스 신들의 이름들이 쫙 나옵니다. 그리스 로마에서 전해 내려온 신을 그대로 차용한 건 아니지만 그렇게 이 사람들이 이제 적용을 해서 합니다. 그런데 이게 좀 더 멀리 가보면은요, 사실은 이집트에 이미 이런 신들이 다 있었고 그런 신들이 계보가 그리스를 통해서 라틴, 뭐 북유럽 지금까지 이렇게 온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리스적인 삶을, 그리스의 그 모습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19세기에 영국의 유명한 낭만파 시인 셜리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모두는 그리스인이다. 우리의 법, 우리의 문화, 우리의 종교, 우리의 예술은 다 그리스에서 나왔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했을까? 예. 저 서두에 서양의 철학, 특히 미술, 이거는 이제 그리스에서 나온 플라톤 철학과 그리스 미술을 계속 재해석하는, 플라톤 철학을 계속 재해석해온 역사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 말은 계속해서 그리스가 최고였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로 자꾸 돌아가자라는 건데, 그 르네상스 시대가 이제 그거거든요. 어디로 돌아가냐면 기독교 이전 그리스 문화로 돌아가자. 그리스 정신 세계로 돌아가자였습니다. 그래서 신플라톤주의가 이제 유행을 했던 것이고요. 17세기에서부터 고전주의 운동이 일어나죠. 고전이라는 게 무슨 고전이냐면 그리스 미술의 최정점이 시기인 고전주의 시기를 얘기를 하는데, 이 조각을 보면 정말 아름답잖아요. 정말 이런 시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서양 미술사는 그리스 미술을 재해석해온 역사이고, 서양 철학사는 플라톤 철학을 재해석해온 역사다. 그럼 이 두 이야기가 이번 미술사 이야기에 조금씩 나옵니다. 자, 그렇다면 아까 그 셜리라는 이런 작가가 그 얘기할 수 있는 그 배경에는요, 이런 게 있습니다. 사실 유럽이라는 곳이 이 중동에 비해서 항상 뭔가 쪼들렸어요. 못 살았습니다. 예.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은이라는 것은 뭐 중국으로 막 들어가던 시대가 있었고요. 아시아에 비해서 이 적자를 면치 못하던 곳이 유럽인데, 근데 영국이 어느 순간 바다를 정복해 가는 이제 시기가 되고 돈을 많이 벌게 됩니다. 사람이 그렇죠. 우리도 옛날에 역사에서 그랬지만 별 볼 없는 사람이 돈을 많이 벌어서 양반이 되고 싶어서 양반의 족보를 사거나 신분을 막 세탁하는 이런 과정이 있었는데, 그 유럽인들도 이런 과정을 갖고 싶어 했어요. 유럽인이라면 진짜 최고의 그 문화와 예술을 만들었던 그리스 로마를 알아야 된다 해서 그랜드 투어라는 것을 합니다. 돈을 많이 벌었을 때. 그러니까 영국에서부터 시작됐는데, 이 그랜드 투어는 17세기 말에 영국의 귀족 자녀, 돈을 많이 들여서 그 자녀분들을 여행을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트 교육 여행 프로그램입니다. 그랜드 투어가. 갈 때는 그냥 혼자 가는 것이 아니고, 그 당시에 마차 탔겠죠. 아니면 이제 그 범선, 돛을 올려가지고 이 바람에 의해서 나가는 이 범선을 타고 여행을 하는데, 짧게는 1, 2년, 길게는 5년까지 했습니다. 그러니까 돈이 엄청나게 많이 드는 거 아니에요. 그 당시에 뭐 3, 4천 파운드가 들었다고 하는데, 지금으로 치면은 수억입니다, 수억. 한 5년 정도 여행을 한다면 한 10억 정도는 들겠죠, 지금으로 치면. 그 돈이 굉장히 많이 드는 이것을 하는데 혼자 가서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가정교사, 굉장히 학식이 있고 지식이 높은 가정교사하고 따라갑니다. 목적지는 이탈리아입니다. 네. 사실 왜 이탈리아 가냐면, 이탈리아 가면은 이제 그리스 문화를 그냥 배울 수 있거든요. 로마가 그리스를 정복했지만 사실은 그리스 문화가 이탈리아를 정복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로마는 그리스 가보니까 너무 좋아서 그거를 전부 카피를 합니다. 뭐 종교, 신화, 그 다음에 그리스인들이 만들어 놓은 조각상을 그대로 카피하죠. 사실은 이제 셜리가, 영국 시인 셜리가 본 그 조각 작품들은 로마인들이 카피한 거예요. 만약에 그 사실을 알았으면 셜리가 아마 이랬을 겁니다. 우리는 모두 이 로마인이다. 그런데 좀 더 공부를 해서 좀 후대에 태어났으면 우리 모두는 이집트인이다, 이랬을 겁니다. 왜냐하면 거의 대부분의 그리스 문화는 이집트에서부터 시작됐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집트에는 이제 아름다운 조각은 없죠. 그래서 이제 그리스에 가면은 이제 정말 그런 조각들이 나오는데, 자, 그런데 처음에는 이런 귀족들만 갔는데 나중에 18세기 후반이 되면서 증기기관차가 발견이 되잖아요. 귀족들만이 여행이 아닌 중간에 있는 계급에 있는 사람들도 여행을 할 수 있는 시기가 온 거죠. 마차를 타고 다니다가 이제
기차 타고 다니고 이 범선이 아닌 그 증기선을 타고 여행할 수 있는 시기가 와서 거의 모든 유럽에 있는 그 중간 계층 이상의 자녀들은 또는 왕이라든가 귀족들은 여행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여행책을 만든 사람이 있어요. 영국 사람이. 지금의 여행책하고 별로 다르지 않죠. 뭐 지도라든가 도로명이라든가 뭐 환율이라든가 도량형, 그다음에 여러 가지 정보들, 뭐 영어, 이탈리아, 프랑스, 스페인어 이런 것들의 간단한 이렇게 회화들도 실은 그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여행이 쉬워지는 거죠. 자, 근데 이 그랜드 투어를 진짜로 주도하고 그 18세기에 이 고전주의 미술의 부흥을 만든 장본인이 나오는데 그 사람은 이제 로마의 유명한 여행 가이드입니다. 굉장히 유명한 여행 가이드예요. 그냥 공부하는 가이드가 아니고요. 18세기의 미술 사학자인데 독일 출신이죠. 18세기 로마 여행 최고 가이드라고 했던 요하임 빈켈만이라는 사람입니다. 자, 독일의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스스로 미술 사학을 공부해서 로마에 가서 맹활약을 하죠. 이 사람이 유명해진 것은 이 사람이 쓴 책 때문이죠. 그리스 미술 모방론이라는 책을 썼는데 무슨 말이냐면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리스 미술을 그냥 똑같이 카피를 하면 실패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최고다, 제일 좋다, 가장 아름답고 과장되지도 않고 뭐 이런 내용의 책을 썼는데 얼마나 대단했냐면 그 독일에 있는 그 유명한 뭐 사상가라든가 유명한 사람들, 특히 이제 뭐 괴테라든가 아니면 이제 니체, 뭐 하이네 이런 시인 같은 이런 사람부터 시작해서 당대에 가장 유명했던 철학자, 그 지식인들이 거기 완전히 쏙 빠져가지고 열광을 한 겁니다. 열광을. 그러니까 이걸 두고 그리스 문화의 독일에 대한 폭정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그리스 문화가 독일을 완전히 공격을 했다. 자, 이 사진을 보면은 왼쪽과 오른쪽이 좀 다른데 이제 오른쪽은 나중에 1768년도에 오스트리아 비엔나에 가서 비엔나의 그 유명한 마리아 테레지아한테 그 금상을 받았을 때의 모습이에요. 자, 그 전에 이 빈켈만의 그리스 예술 모방론이 뭔지 알고 넘어가면은 이제 뒤쪽으로 갈수록 좀 이해가 되겠습니다. 왜냐면 지금 이 사람이 얘기한 거에 대해서 뭐 철학자 플라톤이라든가 아리스토텔레스 이런 사람들이 이제 논란이 굉장히 있었거든요. 자, 그리스가 이렇게 예술을 습득을 하고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아테네 여신, 그리스의 주신이 아테네 여신이잖아요. 그분이 이제 온화한 땅을 준 덕분이다. 먹고 살기에 급급하고 정말 당장 이렇게 입에 풀칠하기에 어려우면 뭐 철학이니 뭐니 이런 게 없죠. 그 사는데 쫓아다니다 보면 아무것도 못하고 그거 하다가 이제 생을 마감을 하는데 이제 그리스는 굉장히 그 온화한 땅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제 세계 4대 문명 이렇게 하는데 뭐 황하 문명 빼고요. 우리가 이집트 나일강 문명, 메소포타미아 문명, 뭐 인더스 문명 하는 거 보면은 전부 다 사막인데 왜 그런 문명이 발생했냐면 그 이전 한 6,000년 전에 지구 전체에 기후변동이 오면서 사람들이 넓게 살다가 추워서 따뜻한 데로 다 이사를 한 거죠. 남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안데스 사막 있는데 다 사람들이 몰려가서 안데스 문명을 이뤘고 우리가 뭐 잉카 이전에 이런 문명들이 다 그쪽에 있었어요. 뭐 피라미드를 다 만들고 했던 그런 문명들입니다. 따뜻해야죠. 따뜻하고 먹고 살만해야 뭔가를 하는 거잖아요. 종교가 나오고 철학이 나오고 이렇게 하는 것인데 근데 그리스가 그런 조건을 가졌던 그런 곳입니다. 등 따숩고 배부른. 그래서 좋은 날씨에 나체로 생활을 많이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나체를 보다 보니까 인체에 뛰어난 그 예술성을 발견하고 예술 작품으로 이렇게 승화를 시킨 거죠. 그래서 이제 그리스가 발전해 오면서 이 고전적인 시대가 그 예술의 완성의 단계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예술의 완성이 조각을 통해서 나타났다. 이것은 조각가가 실제 인물을
아주 이상화시켜서 이렇게 완벽하게 이제 비율을 맞춰서 이거를 캐논이라고 하잖아요. 완벽한 비율에 맞춰서 나타낸 상상력의 산물이다. 완벽한 거죠. 예. 비너스와 뭐 아폴론 같은 이런 조각은 이제 자연과 뭐 정신이 결합된 어떤 표현으로 나타낸 것이다. 그 두 작품만 보면 사실 끝나는 거죠. 그리스 미술은. 빈켈만이 그 그리스 미술 모방론 이렇게 얘기했는데 사실은 이미 그리스 시대에 이 미술 모방을 하냐 마냐 이거에 대한 아주 뜨거운 논쟁이 있었습니다. 자, 사람은 태어나면 두 가지 스타일의 사람으로 변모한다고 합니다. 이제 독일의 철학자가 얘기한 건데요. 태어나면서부터 이 플라톤적인 사람이 되거나 아리스토텔레스적인 사람이 된다고 합니다. 플라톤은 이상주의자잖아요. 예, 내세적인 이상주의자고 아리스토텔레스는 현실적인 사람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 사람으로 분류돼서 이제 살아간다고 하죠. 실제로 이제 그것도 이제 맞는 얘기인 것 같기도 합니다. 그리스 그 미술가들이 고민이 많았죠. 사람이냐, 신이냐, 그러니까 자연이냐, 이데아냐, 뭐 이런 식으로.